우리나라 신안에서 1975년에 바다에서 쭈꾸미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묵직한 것이 끌려옵니다. 도자기였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도자기들이 흔해서 개 밥그릇으로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루 밑에다가 처박아 뒀었는데요. 그 어부의 동생이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아서 군청에다가 이거를 신고를 했고, 그 후로부터 약 8년에 걸쳐서 신안선이라고 하는 이 배의 유물이 건져 올려져요. 이 배는요, 1323년경 중국 원나라의 배로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무역선이었는데요. 암초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침몰을 했었대요. 무역품은 대부분 도자기와 동전들이었는데요. 약 25,000여 점의 중국 원나라와 송나라 때 도자기들하고 또 동전은 28톤 정도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송나라 청자로 말할 것 같으면요, 2017년에 청자 접시 한 점이 431억 원에 거래된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이 신안선에 있던 보물들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이 높은 거겠죠. 그럼 그 어부가 가지고 있었던 도자기는 어떻게 됐을까나요? 안녕하세요. 난파선, 보물선 이런 이야기는 마치 인어공주 동화 같은 데나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근해에서 발견된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 교역 왕국이었던 말레이시아. 활발했던 그 교역만큼이나 바다에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배들도 많았는데요. 주로 폭풍 아니면 해적이나 암초를 만났거나 또 불이 나서 침몰하기도 하고요. 촛불 하나 같은 걸로도 큰 불이 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갖가지 상황들을 피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내비게이션 같은 장비가 있기를 하나 항해 경험도 많지 않았던 데다가 배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술도 부실했을 때였으니까요. 말레이시아의 난파선 발견은 1990년대부터 시작돼요. 여기 보시는 이 큰 중국 청자 접시는요, 말레이 반도 남쪽 조호 연안의 투리앙이라고 불리는 난파선에서 발견된 건데요. 중국 북부의 도자기공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주해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배에서 나온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14세기부터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중국의 전통 도자기를 만들고 수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두 번째로 눈여겨보실 배는 1400년경에 침몰한 롱취안호입니다. 역시 명나라 시대의 중국 무역선인데요. 롱취안 스타일 혹은 롱취안 도자기 하면 손으로 빚은 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자기의 대명사예요. 특히 영어로 청자를 뜻하는 셀라돈이 바로 이 롱취안 청자에서 유래됐을 만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중국 남부의 저장성의 용천이라는 가마터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인데요. 이 청자들은 녹색 또는 청회색을 띠는 특유의 유약을 사용해서 색깔이 아주 매혹적인 걸로 유명해요. 이 도자기가 많이 발견된 배라고 해서 롱취안호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말레이 동쪽 트렌가누 해안에서 발견됐는데 이 배에는 이런 청자들 외에도 중국과 태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 10만 점 이상이 실려 있었고 발견된 명나라 난파선들 가운데 가장 큰 배였다고 해요. 아까 우리나라 신안선 어부의 그물에 걸린 도자기요. 6점을 그물로 건졌는데 그중 하나가 이 롱취안 도자기였어요. 당시 시가로 하면 10억에서 20억 사이였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에는
외국 문화재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법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포상금 대신 위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네요. 신안선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약 70%가 이 용취한 도자기였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 도자기들은 슈안대라는 배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16세기 중반에 침몰한 배로 특이하게도 난파된 배는 찾을 수가 없었고 유물만 발견됐다고 해요. 중국의 청화백자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 중에 하나인 명나라의 선덕제 때의 유물들이 실려 있어서 이 배 이름을 선덕제 이름을 따서 슈안대라고 지은 것이라고 해요. 1807년 증기선이 나오기 전까지 배들은 돛과 노를 사용해서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돛을 달고 다니는 배들을 범선이라고 부르죠. 중국 등 아시아에서 개발된 범선에 주로 정크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국 정크선은 돛의 모양이 좀 익숙하죠. 대나무로 엮은 이런 돛과 또 배 바닥이 뾰족하고 벽에 칸막이가 있는 격벽으로 되어 있다는 등등의 특징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근해에서 난파된 이 배들은 다수의 중국 정크선과 또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유럽의 범선들도 같이 발견이 돼요. 유럽의 범선은 돛과 노가 함께 있었던 갤리선을 시작으로 노를 없애고 돛만으로 항해를 하는가, 또 돛의 모양이 삼각형인가 사각형인가 등등으로 종류와 쓰임새 또 부르는 이름도 달랐었는데요. 카렉이라고 하는 범선은 삼각돛과 사각돛을 함께 사용해서 원양항해에 적합했고, 노를 없앰으로써 공간이 확보돼서 상선이나 탐험선으로 사용하게 고안된 배였어요. 지금 보시는 저 배는 바다의 꽃이라는 뜻의 포르투갈 배입니다. 이 배가 대표적인 카렉선인데요. 1502년에 리스본에서 만들어졌고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공격할 때 가져갔던 400톤 크기의 함선으로 40개의 대포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였어요. 물라카 점령 이듬해에 물라카의 엄청난 보물들을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 국왕에게 운반하려 합니다. 당시 배 안에는 60톤이 넘는 물라카의 전리품들과 중국에서 온 조각품들을 포함해서 200상자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코끼리도 실려 있었다고 하고요. 각종 귀중한 보물이란 보물은 다 실려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긴 항해와 계속된 대포 발사로 균열이 이미 있어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었고 너무 많은 물건을 싣고 있어서 좀 불안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물라카를 출발한 지 엿새 만에 풍랑을 만나 수마트라 인근 바다에 침몰했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하면 약 3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보물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배는 발견이 돼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포르투갈의 배,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보물, 인도네시아의 바다 이렇게 세 나라가 얽혀있는 배잖아요. 소유권 다툼이 꽤 심각할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값이 좀 나가는 난파선들은 발견해놓고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수십 년째 인양을 못하고 있는 배들이 꽤 있어요. 물라카에 가시면 이 배를 그대로 재현해서 해양박물관으로 만들어놨어요. 더운 물라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좀 지치거든요. 그때 에어컨 나오는 이 해양박물관 딱 좋은 맞춤 피난처입니다. 난파선들을 흔히 타임캡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한 배에 같이 실려 있었다는 뜻은 그 시대에 다 함께 유행했던 물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며 연구하던 도자기의 연대나 과거의 생활상 또 나라 간의 교육품 같은 것들이 난파선 하나 발견되고 나면 한 번에 해결되기도 하는 거죠. 또 유물뿐만 아니라 배 그 자체로도 해양유산으로서 가치가 대단합니다. 제대로 발굴만 된다면 당시의 무역과 조선술, 항해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파선을 발굴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기술, 자금이 요구되는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1980년 이후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난파선 연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